자, 14주차 전산회계 기초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앞전에 전표 입력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을 좀 더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말고사 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정리해서 강의를 하고 이번 그 전산회계 기초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 그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깔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기초적으로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한테 실습이나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시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론 부분과 아울러서 실습 부분을 충분히 좀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14주차 학기 수업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전표 입력하는 부분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또 이어서 거래 부분에 관련돼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첩장에 나와 있네요.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직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직원이었다면 복리후생비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 거래처 직원에 관련된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축하금 20만 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보게 되면 경비를 떨어내는 데 있어서 증빙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경조사비입니다. 세법에서는 이 경조사비에 대한 한도액에 대해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20만 원까지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경조사에 관련된 이런 청첩장들을 프린팅을 해놓고 요즘 이제 그 전산 인터넷상으로 이제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프린트를 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 간이용 수준 같은 경우, 간이용 수준이 이제 뭐냐면 이제 기다란 이런 부분이죠. 이런 이제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밖에 안 돼요. 처리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비는 30,000원까지밖에 우리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조사비에 관련된 청첩장이라든지 부고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우리가 20만 원까지 우리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회계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직원들한테 경조사 이런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왜 처리하기가 애매모호한 경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증빙으로 떨어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알아두시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들어와서 이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우리 이제 분계를 하게 되면 대변에 현금 20만 원이 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인데요. 800번대의 접대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출금 전표죠. 그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날짜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날짜는 지금 이제 보니까 6월 20일이니까 6월 20 찍고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출금 전표는 밑에 하단부에 이 전표 입력 하단부에 보게 되면 출금은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누르게 되면 출금이라고 뜹니다. 자, 여기 이 계정 코드란에다가 두 글자 초성만 찍으면 되겠죠. 접대비다. 그러면 지긋디긋 아니면 한글로 접대 이렇게 두 글자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0번대, 즉 813번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선택을 하시고요. 금액은 20만 원 하고 엔터 하게 되면 커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자동으로 입력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첩장 다음에 또 다른 증빙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이제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 볼게요. 자, 이제 보통예금 통장인데요. 신한은행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를 보니까 6월 30날 김영주 회계사무소에다가 자, 50만 원을 지급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래 한번 볼까요? 자, 회계 기장이라든지 세무조정 수수료를 회계사 사무실에다 의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수수료로 5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분계를 보게 되면 일단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기장이라든지 또 세무조정 또 뭐 상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거래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현금 거래가 없으니까 대체전표로 끊어야 되겠죠. 자, 날짜는 6월 30. 자, 6월 달로 선택을 하시고 30. 그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뜨겠죠. 자, 대체전표 차변은 아까 제가 3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변은 4번 이렇게 찍으면 차변 대변이 자동으로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찬가지 요 831번 코드란에다가 수수 이렇게 찍으면 창이 뜨게 돼요. 거기에 831번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금액은 50만 원 찍고요. 자, 마찬가지 공세계에 관련된 것은 플러스 한 번을 누를 때마다 공세계가 찍힌다라고 했었죠. 두 번 누르면 6개, 세 번 누르면 9개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대변 입력합니다. 자, 대변도 마찬가지. 자, 여기 코드란에다가 자, 어떻게 되게요? 보통 이렇게 찍거나 또는 초성 두 글자, 비읍, 티읕 이렇게 찍게 되면 자동으로 뜬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여기 이제 거래처 여기에다가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다 입력을 실무에서는 다 해줘야 되고 적요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우리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실무에서 입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다 입력을 해야 누가 봐도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도 한번 볼게요. 자, 현금 영수증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날짜가 2021년 4월 7일이네요. 자, 금액은 얼마가 지급되는가 봤더니 6만 5천 원을 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면서 지금 내가 상품을 사는 거죠. 자, 운임이 들어갔네요.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제가 여기 운임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살 때, 즉 매입할 때와 매출할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 때 들어가는 운임이라든지 또는 수수료, 운임 또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내 상품의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입 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매출할 때에 발생되는 운임이나 수수료는 운반비 또는 수수료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회계 처리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운임은 지금 매입할 때니까 어디에다 포함을 해야 돼요? 즉 상품의 자, 지금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가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원가에 포함을 하니까 상품이라고 우리가 회계 처리가 돼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금이 나갔죠? 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현금이 나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출금전표로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자, 먼저 날짜는 4월 7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금전표는 몇 번? 1번. 그 다음에 여기 코드란에다가 상품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뜨겠죠. 자, 금액은 65,000원 하고 엔터 찍게 됐을 때 밑에 커서가 내려와야지만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전표 같은 것을 입력을 제대로 잘 하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서 전표 입력된 부분이 각 보조부의 장부에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장이 되게 되면 각 장부에 기록이 되겠죠.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그 장부를 보고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상대가 얼마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큼 지급해야 되는지 이 장부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장부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고요. 왜? 발생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정 분계를 한다라고 한번 했었는데 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요. 나중에 신고할 때 같이 첨부 자료로 우리가 제출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회계 전표에 관련된 것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그 보조부 장부에 거래들이 기록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전에 제가 80년대에는 전부 다 이거 수기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손으로 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계산도 계산기하고 주판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결산 때가 되면 막 몇 개월 동안 뭐 여관이나 이런 데서 전전긍긍하면서 결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되게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전부 다 회계 프로그램으로 다 활용을 하고 웬만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다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전문 인력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모든 그 일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이 회계 전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입력하고 연습을 많이 할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 부분까지가 우리가 이제 단원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입력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운용을 해서 전표 입력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연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가 한 학기가 이제 금세 지나가고 있어요. 뭐,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2학년 때 전부 다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불만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거 그런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학교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게 기말고사가 남아있잖아요. 자 절대평가로 시험을 우리가 이제 산정한다는 거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웬만하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전부 다 F학점을 면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에 반해서 절대평가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셔서 기말고사 때 시험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출석 점수, 과제물 점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합산을 해서 여러분들 시험 점수를 내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 A 플러스의 부분은 95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A 학점은 90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뿔은 85점 이렇게 되고요. B 재료는 80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플러스 같은 경우는 75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C 제로는 70점서부터 그 다음에 D는 이제 60점, D 플러스 같은 경우는 65점이 되겠죠. 그죠? 자, D 제로는 이렇게 되고 F 학점은 이제 59점서부터 이제 빵점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뭐 끝까지 제가 14주차에 분명히 지금서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데 끝까지 공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기꺼이 F학점을 드릴 거니까 다시 교양 과목을 수강하고 졸업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시험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기말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총정리하는 시간을 지금서부터 가져보고요. 다음 학기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학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재테크라든지 이런 그 금융, 돈 버는 거에 관련된 관심이 되게 상당히 뜨거웠어요.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동산이라든지, 또 어떤 것의 재테크, 금융, 경제 상식, 뭐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에서 여러분들 좀 뵙도록 하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기말고사 시험에 관련돼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총 20문항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산정을 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이제 학점을 이제 매길 텐데, 자, 먼저 1번서부터 16번까지는 한 문제당 4점씩으로 들어갑니다. 객관식이에요.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데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게 되면 자산과 그 다음에 부채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을 영업주기를 통해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많은 걸 먼저 적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산도 무슨 자산으로 구분해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부채와 그 다음에 뭘로?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자산에 대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다음 자산을 배열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골라내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당좌와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투자서부터 기타 비유동자산은 자, 여기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당좌, 재고, 투자, 그 다음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순서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음 올바른 자산을 올바르게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을 골라내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당좌, 재고자산,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요. 자, 우리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 안에는 통화다라는 얘기는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통화대용 증권도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똑같이 쓰는 종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은 우리가 요구불예금이다. 또는 인출성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자 취득이라는 얘기는 내가 적금 같은 거 뭐 CMA 뭐 CP, CD 뭐 정기 적금 뭐 이런 것 등을 내가 예치한 그것을 우리는 취득일이라고 해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90일이라는 얘기는 3개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찾는 예금들은 현금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묶어서 적는 그런 계정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있는데 골라내는 문제예요. 다음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이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자, 우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현금이 아니라 통신비로 처리를 하고요. 수입인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소모품비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직원 가불금은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지 현금이 아니다. 특히 선일자 수표 많이 헷갈리시는데 선입자 수표는 어음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또 당좌 차월 같은 거는 은행에서 꾼 돈, 즉 단기 차입금, 채무죠. 그래서 채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다. 또 개설보증금은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기타 비유동자산이나 또는 투자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거. 시험 문제에서 제가 어떤 걸 낼 거냐 하면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인지 요거 골라내는 거 사례 제가 이렇게 해놨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골라내는 문제 두 번째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자, 3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금성 자산이냐, 또 단기 금융 상품이냐, 그 다음에 또 장기 금융 상품이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요 세 가지 구분하는 거를 제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투자신탁이라고 있죠. 한투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자, 1억 원을 갖다가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이 뭔지 아시죠? 그죠? 자, 예치하다. 예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돈이 나갔으니까 회사에서는 우리가 회계 처리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일단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억 이렇게 이제 적을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정기예금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정기예금도 있을 수 있고 CMA도 되고 또 CP나 또 환매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뭐 CMA다, CP다, 환매채다 이런 것들을 금융상품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하게 이 만기를 기준해요. 그럼 이 만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적금 타는 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만기일이 자 3개월 이내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3개월 이런 얘기거든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란 얘기는 돈으로 바꿔올 수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만기일이 도래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치하다 이렇게 하고 만기일이 3개월짜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현금성 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적어요. 자 3개월짜리다 그러면 여기다가 현금성 자산라고 적고요. 만약에 1년 이내다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만기일이 자 3개월 이상 자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금을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적고 자 1년이 넘어가는 적금을 들었다. 뭐 1년 이상이니까 뭐 2년짜리를 들던 10년짜리를 들던 이런 부분은 장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예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쵸. 바로 만기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만기일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도래했다. 그러면 자, 현금성 자산. 자, 1년 이내에 도래했다. 라고 하게 되면 단기금융상품, 1년이 넘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장기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상품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만기를 기준해서 현금성 자산이냐 단기금융상품이냐 장기금융상품이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시험에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에서는 우리가 요구불 예금, 인출성 예금이라고 했는데, 자, 요구할 때마다 찾을 수 있다. 또 인출이란 얘기는 찾는 예금,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불 예금이나 인출성 예금은 대표적인 게 뭐하고 뭐가 있다? 그쵸? 바로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을 우리가 보통 요구불 예금이다, 인출성 예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보통 예금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당좌 예금은 이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찾아버리거든요. 보통 예금은 이자는 있지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런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은 회사의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그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예금을 우리가 요구불 예금 또는 인출성 예금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구불 예금, 인출성 예금의 대표적인 거 누구하고 누가 있다? 그쵸?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을 우리가 요구불 예금과 인출성 예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는 생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에 당좌 자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당좌 자산이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내는 문제거든요. 자, 어떤 것이 있는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자, 재무상태표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유동자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유동자산에는 크게 뭐하고 뭐가 있다? 그죠?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재고라고 하는 것은 쌓을 재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면 상품, 또 제품, 또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또 반제품, 끝에가 다 전부 다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품으로 끝나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 자산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당좌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 또 단기 금융 상품,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유가 증권에 해당이 되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단기 대여금, 뭐 가지급금까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당좌 자산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당좌 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내는 문제를 시험에 냈어요. 그래서 최소한 당좌 자산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부터 이제 8번은 계산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원가죠, 원가. 내 말 그대로 원가예요. 치킨을 한 마리 팔았다.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원가가 얼마인지, 판매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 매출 원가 공식은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의 순매백을 더해서, 자, 단기 순매백을 더해서, 자, 단기 순매백.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순매입액에서 기말 상품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내 원가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지금 2,2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내 원가죠. 그죠? 자, 매출 총액은 얼마큼 이익을 받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순수한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순수한 매출액은 뭐냐면 판매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5,000원에서 900원을 빼니까 4,100원이 순수한 판매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200원짜리를 4,100원에 판매했어요. 그럼 비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당연히 비싸게 팔았겠죠. 얼마큼? 1,900원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겼어요? 이익이 생겼죠? 그래서 자, 이렇게 판매액에서 내 원가를 빼주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단기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저랑 같이 충분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수한 매입이다. 순매입액이다. 우리가 깨끗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순수한 매입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매입액. 자, 우리가 이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총 매입액에서 자, 총 매입액에서 자, 우리가 이제 사왔다가 하자가 있으면 반품을 시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환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살 때 깎는 것을 매입 애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매입 애눌이나 또는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외상 대금을 조기에 빨리 지급을 해서 할인받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래가 있으면 이런 것을 뺐을 때 우리는 순수한 매입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만큼이 총 내가 물건을 샀는데 환출액이 100원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매입 애누리도 100원이 있었다. 매입 할인도 100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매입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순수한 매입액 단기에 올해 내가 샀다 이러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매입액에서 이런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뺐을 때 이것을 우리는 순수한 매입액이다 이러는 게요. 그럼 만약에 기초에 상품이 자 100원이 있었고 기말 상품이 자 200원이 있었다라고 보게 되면 내 원가 즉 매출 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기초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800원에서 200원을 빼주니까 600원만큼이 내 원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순수한 매입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도 총 매입액이 3,000원인데 반품시킨 거 있었잖아요. 환출에. 그게 500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단기 순 매입액, 자, 단기의 순수한 매입액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2,500원만큼이 순수한 매입액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에 있었던 상품과 그 다음에 요번에 순수하게 2,500원. 그러면 지금 순수하게 창고에 판매 가능한 상품이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바로 2,700원만큼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500원만큼은 기말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말 재고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200원만큼은 순수하게 내가 팔았을 때 다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 원가가 2,200원짜리를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원가? 매출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에 팔았느냐 봤더니 순 매출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총 매출액에서 자, 총 매출액이 얼마에 되는 거예요? 5,000원이었죠. 그죠? 그런데 자, 반품이 들어왔어요. 환입이라는 얘기는 반품이 들어온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입이라든지 또는 매출 애누리 또 매출 할인 이런 부분들을 뺐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000원에서 900원만큼을 뺐으니까 순수한 매출액, 즉 순매출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가, 판매가 이런 얘기예요. 줄여서 우리는 매가다 이런 얘기인데 자, 금액이 얼마예요? 4,100원에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아까 원가가 얼마짜리의 상품? 2,200원에 내 원가를 4,100원에 판매했으니까 당연히 비싸게 팔았으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이익이 생겼겠죠. 자, 얼마가? 1,900원만큼이 이익이 생겼다. 이 매출원가와 이 매출총익 구하는 것은 뭐 기업을 차리던 뭐 닭집을 하던 내가 장사를 하던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생기초죠. 다만 우리 용어가 입에서 좀 돌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암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기초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그럼 순수한 매입액은 어떻게 구한다? 매입액에서
환출이라든지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을 했을 때가 당기의 순수한 매입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마찬가지 순수한 매출액은 어떻게 나온다? 총 매출액에서 환입이라든지 또 매출의 누리, 또 매출 할인 이런 부분을 뺐을 때가 바로 순수한 매출액, 순매출액이 나오는데 이때 순매출액을 우리는 판매가액이다 또는 줄여서 매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가에서 원가를 빼주면 당연히 이익이 나온다. 그 이익을 우리는 매출총 이익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계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도 좀 어렵지 않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것이 환출과 그 다음에 환입이라는 용어, 환입이라는 얘기는 매출에서 차감이 되는 부분이구나. 매입에 관련돼서는 환출을 빼주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계산 문제 연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자, 9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일 때는 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 재고 자산을 계산을 할 때 이 인플레이션일 때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선의선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세금도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납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 바로 선입,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이다. 그래서 이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이익이 선입보다 가장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세금도 어떻게 돼요? 적게 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후입순출법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 선입, 그 다음에 이동, 총후입. 그래서 선이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선이. 그래서 다음 물가 상승 올바른 순서를 적으시오라고 하게 되면 선이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후입이 가장 이익이 적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순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전에 제가 이제 과제 한번 낸 적이 있었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매출원가 계산하고 매출총익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로 냈는데요. 계산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 기초상품이 500개가 그대로 창고에 있네요. 한 개당 200원짜리. 그래서 10만 원만큼이 창고가 있고 1월 7일 날 보니까 매입을 했네요. 700개를. 근데 그새 200원짜리가 250원이 된 거를 봐서 물가가 상승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튼 200원짜리가 250원이 돼서 물가가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500원에 판매한 거예요. 이거는 매출이라는 얘기는 판매한 거예요. 개당.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매출 원가, 내 원가 계산하라. 선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먼저 나가야 될 게 요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 얘가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몇 개가 나갔어요? 지금 보니까 1월 9일 날 보니까 800개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500개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가 몇 개만 더 나가야 돼요. 그쵸? 300개만 더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단가가 200원짜리 요게 먼저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300개 곱하기 단가는 얼마짜리? 250원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내 원가죠, 원가.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17만 5천 원짜리의 내 원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원가? 매출 원가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17만 5천 원이 바로 매출 원가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면 순 매출액에서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내 원가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원가를 차감했을 때가 바로 매출 총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원가는 17만 5천 원을 구했고요. 매가를 구하면 되겠죠? 매가는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800개로 500원에 팔았으니까 40만 원에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17만 5천 원짜리를 40만 원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큼? 22만 5천 원만큼의 이익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문제와 매출 총이익 구하는 문제 요 두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자, 매출원가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간다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을 했을 때 매출총이익이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생략하고요. 14번도 생략. 요번에 이제 제가 안 가르쳐 준 게 세 문제예요. 자, 세 문제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2번, 14번 안 가르쳐 줬고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형 자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종류는 자, 이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에 형태형자를 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물리적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적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비품,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토지, 건물, 또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거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유형 자산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제가 신축을 하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죠? 자,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한번 지은다. 그러면 이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내가 토지 위에 정지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정지 작업이라고 하는 게 땅을 고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설계하는 비용이나 또 인건비, 또 자재비 뭐 이런 것 등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비용이 1억이 들어갔다. 근데 건물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나오고 1억.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 1억.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이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 사용 필증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기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건물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10억 하고 앞전에 건설 중인 자산이 1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1억하고 나머지 현금 뭐 9억 이렇게 완성이 되기 전까지 잠시 쓰는 계정을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치는 우리가 이제 물건 만드는 기계,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리, 교량이라든지 또 주차장, 뭐 회사의 돌담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펜스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 자산이다. 다음 유형 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형 자산하고 섞어놓고 골라내는 거를 할 거니까 이 유형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예요. 유동부채입니다. 자,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제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환이란 얘기는 뭐예요?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죠. 그래서 어떤 부채가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라는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와 이거 비유동 부채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우리가
장기부채에서 유동으로 전환될 때 우리가 쓰는 것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유동과 비유동 부채를 섞어 놓고서 하는데 여기 이제 비유동 부채가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느냐? 이 비유동 부채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넘어가서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1년 이상. 자, 비유동 부채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사채. 그 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년 이상인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다음에 또 장기 차입금, 이런 것 등이 바로 비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이 유동부채하고 섞어 놓고 다음 유동부채가 아닌 것은 해서 얘네들을 섞어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얘네들은 전부 다 비유동부채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렇게 이제 골라내고서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 이렇게 이제 골라내는 게 있는데 이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 또 기부금, 재손실, 뭐 손실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영업 외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골라내는 문제,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무슨 여비교통비, 뭐 수도 광열비, 뭐 임차료, 대손상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 이 외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 또 기부금, 또 재손실, 뭐 손실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골라낼 때 얘네들 꼭 기억을 하셨다가 얘네들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구나 이런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서부터 20번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관식 문제예요. 저번에 우리 중간고사 때 분계 보니까 전부 다 엉망으로 해놓은 사람들 다 틀리게 채점을 다 했는데, 그냥 답 가리켜 주겠습니다. 그대로 나오는 문제니까, 분계 모르면 외워서라도 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당 9점짜리예요. 어마어마한 점수에 해당하는 분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 틀리면 9점씩 나가는 문제예요. 엄청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냈으니까 한번 봅시다. 주식을 구입했어요. 자, 주식을 샀는데 왜 샀어요? 일시적인 보유가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증권거래소를 우리가 수수료를 내거든요. 이런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소는 원가에 포함을 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고요. 나머지 다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예금, 당좌 예금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일시적인 보유가 목적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증권거래소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정 과목을 적어야 여러분들이 학점에 반영이 되고 채점 산정할 때 하는 거니만큼 답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계정 과목 잘못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자, 상품을 샀어요. 자, 일단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줬고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랬다고 해서 법인카드로 썼다 해서 미지급금 쓰면 안 되겠고요. 외상매입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요번에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하는데, 계정 과목에 대해서 순 엉터리를 쓰는 사람, 여비교통비를 써야 되는데, 여비, 이렇게 쓰는 거 다 틀리게 했어요. 정확하게 계정 과목을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에 보면 영업용 트럭 한 대를 구입하고 내가 쓰기 위해서 차량을 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량 운반부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조세, 내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들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가에 가산해서 총 차량 운반구가
22,500원이 됐죠? 왜냐하면 이 취득세와 인지세, 수입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차량 운반부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고요. 자, 대금은 못 줬어요. 그래서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쓴다? 미지급금으로 한다는 거. 분계 분명히 주관식으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쓰셔야 돼요. 지금 아직 분계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험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분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못하게 되면 다 틀린 것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분계한 문제 9점짜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반복해서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개인 기업인데 오타가 있네요. 자, 개인 기업의 점주, 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자녀 등록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사적 지출로 현금을 찾아갔어요. 누가? 개인 사장이. 그러면 일단은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고요. 사적으로 쓴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출금. 뭐 시험 문제 가제금이라고 써도 다 맞게끔 해주는데 인출금, 개인 기업에서는 인출금이라고 쓴다. 이렇게. 그래서 인출금 이렇게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20번까지 다 시험 문제를 출제를 다 했고요.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음, 지금 중간고사 때 내가 시험을 그르쳤다 해서 기말고사 때 시험을 그르쳐 가지고 안 좋은 점수로 해서 학적부에 남기는 그런 그 실수를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 좋은 그런 그 성적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때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자,